8시 10분 됐는데 이제 시작할까요? 네. 오붓하게 하겠네요, 우리끼리. 네. 소수로 모여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조지아 평화 포럼에서 첫 번째는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 평화 포럼에서 섬기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오늘 북토크에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소설은 1980년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배경으로 한 소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상처와 인간성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오늘 발제하실 분들은 조지아 평화포럼의 회원이시고 코리아 피스나우 풀뿌리 네트워크인 KPNGN과 416 해외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유문조님과 전희경님입니다. 함께 우리 두 분을 환영하고 두 분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아님.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지아 평화포럼 회원인 유문조입니다. 책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배경인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간략하게 돌아보고 이 책을 1장부터 시작해서 6장, 에필로그, 그리고 이런저런 뒷얘기들을 소재로 자유로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에게는 기억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못 읽으신 분들에게는 간단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내용 정리를 드려 토론을 돕겠습니다. 아무 때나 질문이나 코멘트를 자유롭게 음성 혹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 작품 개요를 잠깐 보겠는데요. 어, 저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작가 한강이고요. 출판된 연도는 2014년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1980년 5월이 주된 배경이고요. 5월 광주. 물론 다른 시점도 있습니다. 장르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며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문학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 주제는 고통, 증언, 기억, 항쟁의 주체, 뭐 항쟁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노벨상 위원회의 평가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소설은 총 6개 장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필로그로 구성되는데요. 각 장마다 다른 화자가 등장해 사건을 다각도로 그리고 33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여러 시점으로부터 조명합니다. 그 나오게 된 경위는 1980년 광주 5호를 다뤄 창비 문학 블로그 어, 창문이라는 그 문학 블로그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연재를 했는데요. 아, 그거를 이제 책으로 묶어낸 게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합니다. 음, 한강은 무고한 영혼들이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문장들로 어느덧 그 시절을 잊고 무심하게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5.18이 트라우마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 서러움을 위로합니다. 그 책의 그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 이 서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어, 말을 하는데요.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정말 죄송함, 이제 김은숙, 이제 그 주요 주인공인 김은숙 씨가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은숙 씨, 그 서선생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민숙 씨, 그녀는 눈을 들어 서선생의 당황한 얼굴을 본다. 왜 그럽니까, 김은숙 씨? 흠칫 놀라 그녀는 손으로 눈 언저리를 닦는다. 7번 따귀를 맞고도 한 차례 울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눈물이 흐르는 건지 알 수 없다. 죄송합니다. 끈적끈적한 샘처럼 계속 새어나오는 눈물을 빠르게 두 손으로 닦아내며 그녀가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김은숙 씨가 뭐가 미안합니까? 왜 나한테 사과를 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이 신군부의 폭력적 진압에 맞서 싸운 사건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갔죠. 소년이 온다는 이 역사적 비극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고통받은 개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뭐 잘 아시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배경을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1979년 10월 26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피살을 당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졌는데 바로 12월 12일 전두환 아, 중심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권을 장악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독재 정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민주화의 요구는 계속 되었고 그 1980년 봄에 그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정치개혁 그리고 김대중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려고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대학을 휴교하고 언론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5.18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남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이제 시위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공수부대의 극심한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를 하면서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민군을 조직해 무기고를 탈취하고 해서 이제 무장 저항을 시작했고 광주 시내는 완전히 시민군에게 장악되었고 시민들은 그 해방 공간에서 자치 조직을 운영하며 계엄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탱크와 특전사로 광주를 포위했고 27일 새벽 4시에 그 계엄군의 공수부대 특전사는 무차별 발포로 시민들을 학살했고 항쟁은 피와 함께 끝나게 됩니다. 공식 사망자는 191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1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그때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어, 그 아빠를 잃은 아이 모습이고 금남로에서 그 시위 중인 시민들 여기 시민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플래카드가 보이고
여기 책에서도 묘사가 있는데, 아마 이 시민이 사망한 것 같죠? 이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고, 이건 이제 시민들이 회의에서 저항을 할 것인가, 투항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시민 회의 과정이고, 이 계엄군이 어, 이 시민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뭐 진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 6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는데요. 1장 어린 새는 그 동호, 중삼인 동호를 시점으로 어, 그 주로 상무관에서 시신 수습을 도우면서 그 이제 자기 친구를 잃어서 거기서 이제 눕게 됐는데 그 죄책감과 그 폭력에 대한 분노를 그리고 있고요. 2장 검은 숨에서는 죽은 동호의 친구, 동호가 찾아다닌 그 친구 정대가 죽어서 영혼이 된 다음에 그 영혼이 화자가 돼가지고 그 시체 더미 속의 기억을 얘기를 합니다. 3장 7개 뺨은 그, 그 상무관에서 이제 같이 시신을 수습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그 김은숙, 그 당시 고3이었는데 아, 5년이 지난 후 이제 출판사 일을 하면서 보안사 보안사의 검열과 그 연극 얘기가 나옵니다. 4장은 쇠와 피인데 일장에서 나왔던 그 김진수 이 동료를 화자로 해서 그 동료는 좀 나이가 약간 많은 그 학생인데요. 어, 이제 감옥의 감옥 생활, 엄청난 폭력인 그 감옥, 그 생활과 그 고문의 후유증, 그리고 동호의 사진, 어,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죄책감을 얘기를 합니다. 5장 밤의 눈동자에서는 그 1장에서 나왔던 또 그 주요 그 주인공인 그 임선주 당시 22살이었는데 어, 광주 충장로에서 그 미싱을 하고 시다를 하고 있었고 그 20년 후에 그 이제 그 시민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전에 했던 노동운동 그런 고문 그런 침묵에 대한 그 기억과 죄책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은 6장 꽃핀 쪽으로 그 동호의 어머니가 아, 33년 후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33년 후에 동호를 애도하면서 기억하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아, 눈 덮인 램프라는 그 부제를 달고 있는데 한강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장 그 어린 새의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어, 화자는 그 동호를 너라고 지칭하는 2인칭으로 동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시즌을 수습하면서 이제 이제 그 도와주는데 뭐 장부를 적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어, 그 동호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이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동호는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만 15살 이었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제 상무관에서 예, 겪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방직 공장과 야학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자기 친구 정대의 누나, 어, 20살 정미와의 기억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주제는 죽음의 무게, 인간처럼성에 관한 질문, 뭐 이런 거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일장에 나오는 뭐 그 이렇게 참 기억나는 그런 문장이 많은데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아직 뜨거운 몽당초를 한 손에 쥔 채 너는 허리를 수그리고 있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를 견디며 초의 불꽃을 들여다본다. 죽은 사람들이 머리맡에서 일렁이는 촛불 하나하나가 고요한 눈동자들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문득 너는 생각한다.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머물러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빠져나가는 어린 새는 살아있을 땐 몸 어디에 있을까? 씨 뿌린 저 미간에 후광처럼 정수리 뒤에 아니면 심장 어디께 있을까?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우의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달아났을 거다라고 이를 악물며 너를 생각한다.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엄마였다고 해도 달아났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이장 검은 숨은 이제 이미 죽은 동호회 친구 정대 영혼이 얘기를 하는데요. 음, 뭐 같은 동갑인 그 정대가 시체더미 속에서 자기 죽음을 회상하면서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과 혼이 떠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망자의 시선으로 말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증언합니다. 참혹한 그 역사적 사실을요. 그 주제는 죽음 이후의 영혼, 폭력의 실체, 상처, 기억, 증언. 그 배경은 그 좀 한적한 시내와 좀 떨어져 있는 한적한 시체 더미. 정대희호는 총 맞는 상황을 기억해냈고 동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누나 정미가 죽은 것을 직감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결국 정대호는 도청 진압 작전을 목격하고 동호의 죽음을 느낍니다. 한 번에 수천 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 같은 폭약 소리, 먼 비명 소리, 한꺼번에 숨들이 끊어지는 소리.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어디인지 모르면서 내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정대의 혼은 동호의 혼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3장 7개의 뺨은요, 뺨따기를 말하는 거죠. 화자는 5년이 지난 85년 그 1장에서 나온 그 은숙 그 당시 여고 3학년이었던
은숙을 중심으로 3인칭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은숙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했던 생존자로 생존합니다. 그에게 나오지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 생존해서 5년 후 출판사에서 일하며 수배 중인 그 광주 관련 서적 번역자와 책 출판 업무를 하다가 아, 이제 형사 취조를 받으며 음, 뭐 잡혀가서 경찰서에서 뺨 7대를 맞습니다. 광주 진압군이 오던 날 광주에서 살아남은 원숙은 스스로에게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굴레를 씌우며 괴로워했고 마침내 자신을 복제된 그날의 비극과 자신이 맞았던 7대를 잊으려 합니다. 7대의 뺨을 그녀는 이제부터 잊을 것이다. 하루에 한 대씩 일주일 만에 잊을 것이다. 법렬 당국이 폭력 속에서 모욕을 겪고도 저항을 의지를 보입니다. 세 번째 뺨은 곧 출관할 휘곡 가제본이 사전 검열에 의해 수동이처럼 먹줄로 지어진 채 군복 입은 검열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어, 시청복도였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다 놔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 속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를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전두환 사진을 보고 이게 얘기하는 거죠. 생존자의 트라우마와 기억의 무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차례 죽음과 맞섰고 지금도 살아남은 자의 몫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당신이 죽은 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이 무언의 대사가 나오는 연극을 보며 동호를 떠올렸습니다. 상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버린 탓에 은숙의 삶은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번역책의 서문을 뒤로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군중은 성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으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 저기 이제 다음부터는 휘경님이 이거 이제 발제를 해주실 텐데 뭐 이렇게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뒤에 가서 Q&A 세션에 나누죠, 같이. 네, 그럼 4장 넘어갈게요. 제일 강렬했던 장이고 제가 쉬지 않고 읽은 장입니다. 시민군 김진수의 죽음에 대해서 윤 선생으로부터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은 김진수의 동료, 나의 이야기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죠. 동호, 16살 동호하고 그 조카뻘인 16살 영재, 그리고 김진수가 당시에는 20살이었어요. 근데 1990년 이 10년 동안 살면서 되게 고통스러웠죠, 김진수는. 그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트라우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고문과 수감 생활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계속 강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보이죠. 발제를 하면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다음 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양심, 그래요, 양심. 이 부분은 뒤에 양심 부분이니까 따로 읽게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두 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나 김진수는 각각 9년형과 7년형을 얻어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무의미했습니다. 이듬해 성탄절까지 군부는 우리 모두를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까지 특사로 석방했으니까요. 그 제목들이 부조리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를 혐오하게 하려는 저들의 교활한 고문, 작전,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우리를 굶기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 이렇게 과거에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 회상하고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슬픔과 치욕감과 광주 이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독자에게 강하게 전달합니다. 다음,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강렬했는데요. 두 문장입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 나와 연한 맨살을 맞댄 것 같던 그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 맥박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희를 윤 선생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자기가 왜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있었나라는 그 이유를요. 그리고 김진수가 유서 옆에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죽었는데 유서는 못 보고 그 사진에 나란히 학생들이 죽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 직선으로 쓰러져 죽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 선생에게 말해야 합니까? 5명의 어린 학생들이 2층에서 두 손을 들고 내려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내가 소회의실의 캐비닛에 숨으라고 명령했던 4명의 고등학생과 소파에서 김진수와 짧은 슬랑이를 벌였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진수의 말대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장교가 여전히 흥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18 빨갱이들 행복이다 이거냐? 목숨은 아깝다 이거야? 그는 N16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겼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있는 건 이렇게 가지런히 옮겨 놓은 게 아닙니다. 한 줄로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동호가 죽은 거예요. 다음 장. 다음 장 5장에서 밤의 눈동자. 2000년에 43세가 된 선주가 2인 징시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상무관에서 살아남은 선주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성폭력의 기억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처음에 17살 공장의 노동자였던 선주가 노동운동 선배인 20살 성희와 여러 대화를 나누는 거, 달에 대한 대화, 그리고 복숭아 나눠 먹은 대화, 그리고 우리는 고귀해 이러면서 그 성인 언니로부터 받았던 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살 인천 방직 공장에 여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구사대와 경찰들과 맞서다가 뭐 장파열이 되고 그리고 뭐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결국엔 다음에 일을 못 구해서
결국 그 친척의 도움으로 광주까지 흘러들어가서 양정점의 미싱사도 아니고 시다로밖에 취업을 못했던 선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광주를 이 22살에 겪는데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있다가 총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빨갱이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보안부대로 이송이 됐고 거기서 엄청난 성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교도소에서 1년여로 복역을 하고 나와서 한 20년 살면서 8개월 동안 결혼한 거 외에는 뭐 좋은 일이 없었죠. 그리고 윤 선생의 독촉을 받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광주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녹음을 해달라고 그 이유가 증언해야 되고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뭐 미래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결국에 선주는 녹음을 안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노조 활동가 김성희 언니가 도피 수감하다가 그 광주 1년 후에 만나요. 이 선주를, 임선주 씨를. 그래서 정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미가 광주에 있었다는데 너 못 봤어? 뭐 이런 얘기. 그 당시에 그 성희 언니는 암투병 중이었고요. 근데 지는 못 봤다 그러죠, 선주는. 봤으면서도 못 봤고, 어쨌든 의사가 되고 싶다던 16살 시다 정미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광주에서 20살이었던 정미는 일신방직에서 야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카톨릭 센터에서 사진에 죽어 있었죠.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죠. 다음 장. 너는 도청 앞마당에 뭐로 누워 있었어? 총격의 반동으로 팔다리가 엇갈려 길게 뻗어가 있었어. 얼굴과 가슴은 하늘을, 두 다리는 벌어진 채 땅을 향하고 있었어. 옆구리가 뒤틀린 그 자세가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증가하고 있었어. 숨을 쉴 수 없었어.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 여름에 넌 죽어 있었어. 내 몸이 끝없이 피를 쏟아낼 때 내 몸은 땅 속에서 맹렬하게 썩어가고 있었어. 그 순간 내가 날 살렸어. 삽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그러니까 선주는 정미가 죽어 있는 걸 보고서 도청에 끝까지 남아있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선주가 이렇게 트라우마에 되게 시달리고 있는 게 그 윤구미 씨 예전에 그 사건 아실 거예요. 그런 정도, 그 정도의 그 성폭력을 당했어요. 뭐 윤구미 씨처럼 죽진 않았지만 30cm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되게 읽기가 힘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략을 했고요. 가서 읽어보시고요.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주는 계속 피하고는 싶었지만 그래도 저항을 합니다.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덩어리가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동호가 그 똑같은 질문을 은숙에게 했어요. 왜 태극기 감싸고 뭐 이러냐고 그랬을 때 선주의 대답은 이거죠. 은숙과는 좀 다른 대답입니다. 다음 장. 6장 꽃핀 쪽으로 이번에 화자는 2013년에 동호 어머니로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고요. 동호 어머니가 아들의 흔적, 동호의 흔적과 가족의 상실감과 상처를 회상합니다. 인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겁이 나서 얼굴이 파랗게 굳어있던 시민군들 어리던 그 자식들도 죽었을까이 그리 허망하게 죽을 것을 왜 끝까지 나를 안 들여보내줬을까야. 예.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도청 입구에서 가로막는 겁에 질린 어린 시민군에게 잠깐만 들어가서 동생만 데리고 나온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말을 합니다. 네 작은 형이 알겠다고 일단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언성을 높일 적에 내가 말을 막았다이. 그 아그가 기회를 봐서 제 발로 나올 것이여.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단께. 이러다가 남은 아들 가장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이. 그렇게 너를 영영 잃어버렸다이. 그러니까 동호가 죽을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런데 나머지 둘째 아들도 들어가서 데리고 올 때 만약에 계엄군이 들어오면 둘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 동호가 돌아온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돌아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호 어머니가 엄청나게 그 동호를 죽음의 길로 몰았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어린 그 시민군들에 대해서 비통한 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망자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미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 부른다 이 동호야 이렇게 애도를 하고 있죠. 둘이 동호가 어릴 때 엄마랑 걸어가는데 산책하는데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다음 장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눈 덮인 눈 덮인 램프. 이번에 화자는 2013년에 한강 작가이고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합니다. 이 한강 작가는 그 광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10살이었다.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마치 아이들이 감시자인 듯이. 디귿 중학교에서만 셋이 죽고 둘이 실종됐는데 그 집에서만 애들 둘이 이렇게 표현하죠. 한강 작가가 자전적 시점에서 소설의 집필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호와에 어떤 연관이 있었냐면 동호 아버지 한승원 씨가 동호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안방의 책장 안쪽에 어른들이 감춰놓은 광주 사진첩을 봅니다. 거기서 마지막 책장까지 넘겨서 총검으로 깊게 내리고 으깨어진 여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하고요. 그러고 표현을 하죠.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이렇게요. 그리고 소설은 이 희생자들이 항쟁의 주체였음을 증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 형이 제대로 써야 합니다.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었죠. 종호의 형이. 그리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 뭐 화염방사기로도 광주 시민들을 죽였다, 뭐 납탄이 쓰였다 이런 얘기며 도청에 전투기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전두환이가 군용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광주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며 이런 경험들이 다 피폭과 유사한 경험이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2009년 1월 용산 망루 사건을 보고서는 예,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페트성이로 재건되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12.3 윤석열 계엄을 보면요. 다음. 5.18 학살은 냉전 시기에 미국의 지역 안보 차원의 무기인가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팀 쇼락시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비밀 해제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약간 나오죠.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전두환은 만에 하나 도청이 함락되지 않을 경우 전투기를 보내 도시를 폭격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었다. 집단 발포 직전인 5월 21일 오전 군용 헬기를 타고 와 그 도시의 땅을 밟는 그의 영상을 보았다. 미국에 대해서 되게 조금 얘기하는데 거의 얘기 안 하죠. 근데 전두환 뭐 전투기 얘기하면은 어쨌든 당시에 전작권은 뭐 미국에 있으니까 연결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첫 번째 그 동호장에서 촛불이 나오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램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의 여루를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하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이 떠오른다.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짓이긴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 점점점. 자,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망월동을 방문을 해서 얘기하죠. 가지고 온 초들을 소년들의 무덤 앞에 차례로 놓았다. 초들은 느리게 탔다. 소리 없이 일렁이며 주황빛 불꽃 속으로 빨려들어 차츰 묵묵해졌다. 반투명한 날개처럼 파닥이는 불꽃의 가장자리를 나는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음. 가, 어, 한강 작가가 이 사진을 보고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도 많은데, 이 헌혈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이 사진은 중앙일보 기자가 찍었다나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장. 작가 한가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조님. 예, 질문이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질문을 완성하는 게 쓰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했고요. 한강 작가가.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 라며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한강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TBS와의 그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를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라는 질문에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자살률이 11%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자살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얼마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죽음과 싸우는 것, 그 과정을 쓰고 싶었고 그리고 5장에 이르면 비슷한 다른 고통이지만 생존자인 선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지 말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1년 반 동안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5장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 소설에서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 그거예요. 죽지 말아요. 라는 문장인데 그 말을 쓰고 싶었어요. 4장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 길을 갔던 그분들의 이야기 다음에 5장에서 또 다른 생존자의 목소리로 죽지 말아요. 라고 마지막으로 꼭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 소년이 온다에 관해서 작가가 한 말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고통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고통.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특히 2장을 쓸 때는 조그만 작업실을 구했는데 거기서 한 세 줄 쓰고 1시간 울고 아무것도 못하고 몇 시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돌아오고 그랬죠. 5.18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뼈 아프다. 이런 말도 했고요. 저는 저의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쓰면서도 쓰고 나서도 악몽을 꾸고 고통스러웠다. 읽으면서도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있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덮어두고 말을 이어가는 일의 어려움,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제목이 왜 소년이 온다일까요? 이 소설 못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만나게 됐던 자료가 마지막 날 5월 27일 새벽에 돌아가신 야학교사 박용준 선생님의 일기였어요. 그분이 굉장히 마치 동호처럼 여린 성품의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일기에 하느님 왜 저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일기였어요. 그 일기를 보고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은 이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떠오른 사람이 동호라는 소년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이 동호가 일장에서 참혹한 시신들에게 하얀 천을 덮어주고 그 머리맡에 촛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처음과 끝에 촛불을 밝히고 흰 천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도청에 남기로 결심해서 죽게 된 동호가 우리에게 오는 소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80년 5월에서부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천천히 이렇게 넋으로 걸어오는 걸음걸이를 상상했고 그래서 제목도 소년이 온다가 됐어요. 다음. 음, 좀, 노벨 문학상 의원들, 그리고, 의원이 한 말, 그리고 동호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나 카린 팜 노벨상 의원은 한강 작품 중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으라고 공고를 했다네요. 그리고 노벨상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다고도 해요. 동호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은 문제학 열사인데 이 문제학 열사의 어머니가 나오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음성 나오나요? 네. 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 듣고 마음속 깊이 울컥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자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희생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문재학 열사, 그의 어머니 김길자 씨의 이야기를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강주 상고 1학년 문재학이 도청에서 27일 새벽에 사망한 문재학이 엄마 김길자입니다. 아들의 묘비에 책 한 권을 세워놓고는 그저 애틋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한 엄마. 죽은 아들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피와 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44년이 됐습니다. 우리 5.18을 우리는 그렇게 발로 뛰었지만은 국내도 다 못 알렸는데 세계 책 한 권으로 해서 세계 5.18을 다 알려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래보다 키가 컸던 막내 아들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처럼 차분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숨진 채 상무관으로 들어온 친구를 두고는 집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던 아들을 엄마는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창근이가 죽어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창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가재 지금은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처리해놓고 집에 온나. 계엄군이 쳐들어오기 하루 전 도청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날의 대화는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집에 오라는 주인공 동호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아들 문재학 열사에게 전했던 당부가 그대로 소설에 녹아들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먹게. 그러지요. 생각나지. 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나지.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같은 구절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밑줄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최후의 순간까지 아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네. 그리고 잘 보셨습니까? 뭐 이제 저기 이제 토론 때 이제 뭐 각자 이렇게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뭐 인상이랄까 평이랄까 뭐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이제 나눠주실 텐데요. 저도 뭐 이런저런 그 뭐 얘기가 이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저들이 그 저지른 폭력을 가해자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고통스럽지만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5.18을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소설이다. 예, 한 단면, 소설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문제학은 소설책처럼 중학교 3학년이 아니고요. 광주 상고 1학년 재학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향이 있었나 봐요. 아버님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뉴스 시간에 박정희 얼굴만 나와도 텔레비를 꺼버렸대요. 어머니 김길자의 얘기 잘 들으셨죠? 요거는 나중에 보세요. 다음 장. 그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뽑아왔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빛과 실의 일부 읽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작업을 하던 시기에 내가 떠올리곤 했던 두 개의 질문이 있다. 20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이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자료를 읽을수록 이 질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듯했다.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오래전에 금이 갔다고 생각했던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마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여학교사의 일기를 읽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느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이따금 그 묘지에 다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날이 맑았다.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찼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느꼈다. 말할 수 없이 따스한 빛과 공기가 내 몸을 에워싸고 있다고. 다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내리고 헬기 사격을 지시했는지, 누가 군기록을 왜곡하고 지워버렸는지, 집단 안매장된 시신들은 어디에 있는지, 성폭력의 진상은 어느 정도인지, 미국은 광주 학살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걸기대의 사진인데요. 5월 26일 5차 걸기대 사진이라고 하고 광주에서 찍은 제일 멋진 사진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내란을 일으킨 데 맞서서 국민이 법을 지킨 유일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항쟁의 의의를 위해서 이게 죽을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했던 회의라고 하네요.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도청에서 죽자 이렇게 얘기했던. 다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되게 광주와 관련된 노래죠. 예,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이제 Q&A 시간입니다. 코멘트도 괜찮아요.
어떠셨어요? Q&A, 뭐 토론, 나누고 싶은 말씀. 선아님. 두 분이 너무 정리 잘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향한 행진곡 듣는데 저 막 눈물 났어요. 참, 자료 광주 화면도 있고 최근에 12.3 예. 화면도 있고 연결이 되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죠. 근데 그 내란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씨가 다 꺼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일어났고 정말 그 사람들 다 단죄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요즘 보면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혹시 옛날에 창시동에 안 살았어요? 한 30. 말씀 계속 나눠주세요.